새벽 4시 17분. 땡땡땡 절의 종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을 가른다. 평소보다 3번 더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에 떠밀려 깨어났다. 종철 어르신, 어서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문 앞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혼니부를 걷어차고 일어났다. 80이 넘은 몸이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만큼은 여전했다. 문을 열자 평소 절에서 종을 치던 젊은 승려, 성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불길한 사람들이 어르신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들었다. 뒷문 쪽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또각또각. 누군가 마루를 밟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영자야, 일어나. 나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영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내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도대체 누가?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나가야 해. 우리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봤다. 우리 집 안에 불이 켜지고 누군가 서랍을 뒤지는 그림자를. 대체 누구길래 새벽에 노인을 습격하는가? 그리고 더 끔찍한 질문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성훈이 우리를 이끈 곳은 절 뒤편의 낡은 창고였다. 여기서 잠시 숨어 계세요. 제가 상황을 확인하고 올게요. 잠깐, 성훈아.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넌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에 침입자가 있다는 걸. 성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요즘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어르신 댁을 노린다는 정보를 입수했고요. 정보? 넌 절에서 종이나 치는 청년 아니었나?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성훈이 떠나고 창고 안은 침묵에 잠겼다. 영자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보,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나도 무서웠다. 누가 우리를 노리는지, 왜 노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가능성. 땅 문서. 나는 집 서랍에 고이 간직해둔 땅 문서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대대로 물려받은 논 3,000평. 요즘 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가격이 10배 가까이 뛰었다. 혹시 그것 때문일까?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 말이야? 민수가. 설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아들 민수는 작년부터 계속 우리에게 땅을 팔라고 압박했다. 며느리 수진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요양원에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땅은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내가 살아온 증거였다. 아니야. 민수가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민수의 목소리였다. 영자가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말렸다. 잠깐만. 뭔가 이상해.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 섞인 무언가 초조함, 아니면 조급함?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숨을 죽였다. 만약 정말로 민수가 우리를 걱정해서 온 거라면? 하지만 만약. 성훈이 돌아왔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수 씨 뒤에 2명이 더 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내들이에요. 나는 결심했다. 영자야, 우리 여기서 더 기다리자. 하지만 만약 민수가 정말 우리 편이라면 나중에 설명하면 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내 아들이 날 배신했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성훈이 창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다들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왔다. 마을 입구 쪽을 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다. 차량 번호판은 서울 것이었다. 저 차들 영자가 중얼거렸다. 지난주에도 본 것 같아요. 마을회관 앞에 주차돼 있었는데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 사람들 보험 사기 조직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사기? 나는 되물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어르신,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하라는 권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민수 씨나 수진 씨한테?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1달 전 수진이가 들고 온 서류. 아버님, 이거 노인 전용 상해보험인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월 보험료도 대신 내드릴게요. 나는 귀찮아서 서명했다. 영자도 똑같이. 설마 그 보험이? 성훈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당연히 우리 자식들이겠지.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노인들 명의로 고액보험을 가입시킨 뒤 사고사나 자연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이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우리를 죽이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자가 비명을 삼켰다. 나는 그녀를 부축했다. 진정해, 영자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 성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통화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민수 씨가 어르신을 찾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답니다. 뭐? 그리고 어르신께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헤매고 다니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치매? 나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대통령 이름도 다 기억한다. 이건 뭔가 계획적이야.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어르신이 실종됐다가 사고로 발견된다면 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치매 환자의 불행한 사고로 포장되는 거죠.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 아들이 정말로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주 마을 사람이 한 말. 민수 씨 친구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마을 어르신들 집을 자꾸 기웃거리더라고요. 수진이가 했던 말. 아버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셨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한다. 보험금 때문에. 나는 영자와 함께 성훈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10km 떨어진 빈집이었다. 여기서 며칠만 숨어 계세요. 제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증거? 성훈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어르신, 사실 저는 민간 탐정입니다. 절에서 자원봉사하는 건 커버였고요. 탐정? 네. 최근 들어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경찰도 수사 중이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성훈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거기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노인 사망 사건들이 정리돼 있었다. 이 사건들 모두 고액보험 가입 후 13개월 내에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대부분 낙상, 익사, 화재 영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민수도 이 조직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성운이 가리킨 곳에 박수진 보험 설계사라는 이름이 있었다. 수진이가 보험 설계사였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수진이가 그냥 전업주부인 줄 알았다. 1년 전부터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입시킨 노인 고객 중 7명이 의문사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민수는 몰랐을 수도 있겠네. 아닙니다. 성운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거기엔 민수와 수진이 낯선 사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은 3주 전에 찍혔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요. 저 사람들은 보험 사기 조직의 핵심 멤버입니다. 나는 사진 속 민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는 웃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을 성공한 것처럼. 영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그녀를 안았다. 당신 잘못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자책하고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 제가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논한 필지를 팔아서 5천만 원을 마련해줬다. 민수야, 이거 할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군 거야. 잘 쓰렴. 네, 아버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다. 민수는 돈을 갚지 못했다. 5년 전, 아버지, 미안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돈 좀 더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또 논한 필지를 팔았다. 이번엔 8천만 원. 민수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남은 땅도 얼마 없어. 알아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1년 전,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 낡은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제가 좋은 데 알아봤어요. 민수야, 우린 여기서 죽고 싶어? 이게 우리 집이야.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세요. 나이 들면 편하게 사셔야죠. 수진이 거들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그 땅 팔면 3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돈으로 노후 걱정 없으시잖아요. 수진아, 그 땅은 팔 수 없어. 그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거야. 수진이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저희 집까지 다 날렸는데. 나는 그날 밤 영자와 함께 울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야, 여보. 우린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될 리 없었다. 현재로 돌아왔다. 성운이 물을 건넸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내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는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성운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증거를 잡는 겁니다. 현행범으로. 그들이 어르신을 해치려는 현장을 녹음하고 촬영해서 경찰에 넘기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어르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영자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건가? 하지만 그 아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성우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뭐, 그럼 위험하잖아. 위험하긴 하지만 증거를 잡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어르신 옷에 초소형 녹음기를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집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도 설치하고요. 영자가 반대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수사도 못합니다. 오히려 민수 씨가 치매 걸린 아버지가 헛소리한다고 우길 겁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좋아. 하자. 여보, 영자야, 우리가 이대로 숨어 살 순 없어. 그리고 만약 민수가 정말 우릴 죽이려 한다면 다른 노인들도 위험해.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조직은 이미 수십 명의 노인을 희생시켰습니다. 어르신이 도와주시면 그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성훈이 가방에서 여러 장비를 꺼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옷깃에 달면 5m 이내 소리를 선명하게 녹음합니다. 이건 GPS 추적기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어디론가 끌려가시면 제가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 버튼입니다. 위급할 때 누르시면 제 핸드폰과 경찰서에 동시에 신호가 갑니다. 나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마치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성훈아, 넌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탐정이라고 했지? 성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제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계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계단을 조심히 다니셨거든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 이름으로 고액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는 할머니를 돌본다던 요양보호사였고요. 그래서 탐정이 된 거구나. 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력하면서 이 조직을 추적해 왔습니다. 나는 성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작전을 세밀하게 계획했다. 1단계,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생활한다. 2단계, 민수와 수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3단계, 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다. 4단계,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 버튼을 누른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훈이 작은 종을 꺼냈다. 이게 뭐야? 할머니께서 예전에 기도할 때 쓰시던 종이죠? 영자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쓰던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마을 어르신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종소리가 특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훈이 종을 흔들었다. 맑고 높은 소리가 울렸다. 이 종을 침대 옆에 두세요. 만약 누가 방에 들어오려 하면 이걸 흔드세요. 소리가 집 밖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이건 성훈이 작은 병을 꺼냈다. 식품용 색소입니다. 만약 누가 어르신께 음식이나 약을 건네면 먹는 척하다가 이걸 음식에 몰래 섞으세요. 그러면 독극물 검사할 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그 작은 병을 손에 쥐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책임감은 무거웠다. 알았다. 해보자. 영자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서랍이 열린 흔적, 미묘하게 옮겨진 가구들. 누군가 여기를 뒤졌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우리가 준비됐으니까.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작동 중. 그리고 기다렸다. 과연 내 아들은 올까? 아니면 내 의심이 틀린 걸까? 하지만 그 답은 곧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계세요? 저 민수예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민수는 안도한 표정으로 나를 껴안았다. 아버지, 걱정했잖아요. 어제 집에 안 계시길래 실종 신고까지 했어요.
아, 그게 영자가 새벽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 왔어. 뒤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아버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괜찮아. 들어오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나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신경 쓰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민수야, 너희 왜 이렇게 자주 내려오는 거야?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별로 다를 거 없지.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아버님, 이거 건강보조제인데요. 요즘 노인들한테 정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병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았다. 고맙구나.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죠.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응? 요양원 말이에요. 제가 정말 좋은 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민수야. 그 얘기 그만하자. 우린 여기서 살 거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나이 드시면 누가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둘이서 잘 살고 있어.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제시도스 계속 편집당 팔면 30억입니다. 저희도 빚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필요해요. 아버님도 노후 자금 필요하시잖아요. 수진아, 그 땅은 못 팔아. 왜요? 이미 논밭은 다 팔아서 저희 빚 갚는데 쓰셨잖아요.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민수가 수진을 말렸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은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민수는 아버님 때문에 사업 망하고 집까지 날렸어요. 이제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수진아, 내가 민수 사업 자금으로 얼마나 됐는지 알아? 1억 5천이야. 그것도 내 땅 팔아서. 그래도 부족했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전부 주셨으면 수진. 민수가 소리쳤다. 수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됐다. 너희 돌아가라. 아버지 말했잖아.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안 변해. 민수와 수진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자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내내 숨어서 듣고 있었다. 여보, 그 보조제 나는 병을 들어 빛에 비춰봤다. 알약들이 들어 있었다. 성훈이한테 보내자. 분석해달라고. 그날 밤 성훈이 결과를 알려왔다. 어르신, 이거 수면제입니다. 고농도로요. 수면제? 네. 이 정도 용량이면 노인은 깊은 수면에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정말이구나. 내 아들이 정말로 날 죽이려고. 영자가 울면서 나를 안았다. 여보, 성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제 결정적 증거만 잡으면 됩니다. 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대기시켜놨습니다. 위급하면 3분 안에 도착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조제 병을 쥐었다. 내 아들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나는 죽음을 연기해야 하는가? 다음 날 밤, 나는 일부러 그 보조제를 먹는 척했다. 물론 실제로는 화장실에 버렸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2시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버지, 주무세요? 민수였다. 나는 코를 골며 자는 척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발소리. 가까이 다가온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저희 가족도 살아야 하고요.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비닐? 아니면 밧줄? 지금 민수가 뭘 하려는 거지? 그때였다. 땡. 기도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자가 옆방에서 종을 흔든 것이다. 민수가 움찔했다. 뭐야?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민수야,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민수의 손에 들린 것은 베개였다. 질식사를 위장하려던 것이다. 아버지, 넌 정말로. 그 순간 현관문이 박살나는 소리.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성훈도 함께였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베개가 들려 있었다. 민수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그럼 새벽에 베개를 들고 방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민수야, 왜 그랬니 어머니? 저는 그때 또 다른 경찰들이 수진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당신들 집에서 독극물과 위조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성훈이 증거 봉투를 보여줬다. 시아나칼륨 50g,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보험 서류들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는 모두 수진 씨로 돼 있네요. 수진이 소리쳤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조직이 시킨 거라고요. 조직? 네. 저는 그냥 말단이에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경찰이 물었다.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말하면 제가 죽어요. 그 사람들은 입막음도 서슴지 않는다고요. 성훈이 다가왔다. 수진 씨,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고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저도 처음엔 이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보험 가입만 시키면 수당 준다고 해서. 그런데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됐고, 누가 당신을 끌어들였습니까? 수진이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오빠 대학 선배였어요. 이창호라는 사람.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창호 형이? 그 사람이 우두머리였어요. 전국에 조직원을 두고 있었고 저희처럼 돈이 급한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경찰이 기록했다. 이창호. 알겠습니다. 그 사람 위치 파악되는 대로 체포하겠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처음엔 단순 보험 가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들이 하나둘씩 사망하는 거예요. 저는 무서웠어요.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창호 오빠가 협박했어요. 제가 이미 공범이라고 신고하면 저도 같이 감옥 간다고.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수진이 바닥에 고개를 박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너희는 나를 물건처럼 생각했구나. 없애버려야 할. 민수가 소리쳤다. 아버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냥 보험 가입만 시키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 성훈이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다. 민수 씨, 당신은 3주 전 창호 씨와 만나 아버지 살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그 레스토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뒀거든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민수 목소리. 형,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창호 목소리. 민수야, 넌 이미 5천만 원을 받았어. 이제 와서 빠질 순 없어. 그리고 걱정 마.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까. 낙상 사고로 만들면 돼. 민수 목소리.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다. 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야, 넌 5천만 원에 아버지를 팔았구나.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제 자식들 때문에 변명하지 마.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 부자 관계는 끝이야. 아버지. 경찰들이 민수와 수진을 끌고 나갔다. 민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아버지,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문이 닫혔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영자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성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어르신이 용기 내주신 덕분에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수진 씨의 진술로 이창호를 체포할 수 있고, 그러면 전국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위로가 될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린 잘한 거야. 민수를 구한 거야. 뭐,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민수는 살인자가 됐을 거야. 지금이라도 막은 게 다행이야. 나는 영자를 바라봤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민수는 지금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사람이 돼. 나는 영자를 꽉 안았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났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창호를 체포했습니다. 성훈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조사실에는 40대 남자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당신이 이창호입니까? 네. 경찰이 파일을 펼쳤다. 당신은 지난 3년간 전국 4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19명이 사망했고요. 이창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이창호가 나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랬어? 왜 죄 없는 노인들을 죽였어? 이창호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군가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처음엔 죽일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보험 가입만 시키고 수당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성공하니까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경찰이 물었다. 공범은 몇 명입니까? 전국에 30명 정도 됩니다. 모두 제가 모집했습니다. 명단을 대시오. 이창호는 명단을 댔다. 경찰은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성훈이 물었다. 당신은 왜 민수 씨를 끌어들였습니까? 민수는 대학 때부터 제 후배였습니다. 착한 친구였죠. 근데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이용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비겁하군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창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당신,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이창호가 움찔했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살에? 아버지는 70세, 어머니는 68세의 그 부모님이 당신 같은 자식을 키웠다는 게 얼마나 슬플까. 이창호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조사실을 나오는데 민수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 나는 그냥 지나쳤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민수야, 내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법정에서 보자. 나는 다시 걸었다.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영자가 내 팔을 붙잡았다. 여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당신은 용서할 수 있어?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다. 3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창호는 특수살인, 특수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박수진은 살인방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민수는 존속살해, 미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민수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가족마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재판이 끝났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할아버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그래도 이것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6개월 후, 마을회관. 할아버지, 이 계약서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70대 할머니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살폈다. 이거 보험 사기예요. 여기 보세요. 보험금 수령자가 당신이 아니라 보험 설계사로 돼 있잖아요. 어머, 정말요? 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경찰에 신고하세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돌아갔다. 성훈이 커피를 건넸다. 어르신, 이제 완전히 탐정이 되셨네요. 나는 웃었다. 탐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노인들 돕는 거지. 벌써 100명 넘게 도와주셨어요. 영자가 떡을 가지고 들어왔다. 여러분, 간식이에요. 성훈이 떡을 받아 먹으며 물었다. 할머니, 민수 씨 면회는 안 가세요? 영자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가긴 하는데 아직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지만 아직 읽지 못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약이니까. 그때 마을회관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젊은 청년이 헐떡이며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옆마을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노인들한테 땅 팔라고 압박하는데 뭔가 수상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자. 성훈이 가방을 챙겼다. 제가 녹음기 준비할게요. 영자가 외투를 건넸다. 여보, 조심해요. 걱정 마. 이제 우린 전문가니까. 우리는 마을회관을 나섰다. 차 안에서 성훈이 물었다. 어르신, 후회 안 하세요? 뭘?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후회하지. 매일 밤 잠이 안 올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어. 만약 내가 눈 감아줬다면 다른 노인들이 희생됐을 거야. 그래도 힘드시죠? 당연하지.
하지만 그 힘든 감정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니까 조금은 낫더라고.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고 싶어진 거지. 옆 마을에 도착했다. 과연 수상한 사내들이 노인 집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당장 5천만 원 드릴게요. 그래도 그 땅은 할아버지, 나이 드셨는데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내가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사내들이 나를 노려봤다. 누구신데요? 저는 이 마을 이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 정식 부동산 중개업자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자격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내들이 당황했다. 그건 회사에 두고 와서 거짓말 마세요. 당신들 사기꾼이죠? 뭐라고? 성훈이 나섰다. 저는 민간탐정 이성훈입니다. 지금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5분 후 도착합니다. 사내들이 황급히 도망쳤다. 노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우리 노인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영자가 물었다. 여보, 이런 일 계속할 거예요? 응. 할 수 있을 때까지. 왜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군가는 살 수 있잖아. 마치 성훈이가 우릴 살려준 것처럼. 영자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우리 함께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그날 밤 나는 민수의 편지를 꺼냈다. 봉투는 이미 구겨져 있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낳아준 아버지를, 평생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는 꿈을. 그리고 깨어나면 제 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교도소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년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출소하면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을 위해 제가 저질렀던 죄를 갚는 방법으로. 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영자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여보, 민수가 변하고 있나 봐요. 그런가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제시도스 계속 편집 천천히 생각해보자. 시간은 많으니까. 며칠 후 나는 교도소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아직 얼굴을 볼 자신은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진짜 용서로 가는 첫걸음일 테니까. 1년 후 마을에 가는 이제 노인 권익보호센터로 바뀌었다.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쏟아졌다. 할아버지, 손자가 제 통장을 빼앗아 갔어요.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나와 영자, 그리고 성우는 매일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의 삶을 구한다는 것, 그것보다 값진 일은 없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민수가 교도소 내에서 노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었다. 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제 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속죄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영자가 물었다. 여보, 다음 면회 때 가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 진심이지? 네, 진심입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다. 예.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걸로 됐어. 나머지는 천천히 하자.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도 울고 있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햇살이 따뜻했다. 영자가 물었다. 여보, 용서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한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성훈이 차를 대기시켜 놨다. 어르신, 오늘 상담 예약이 5건 더 있어요. 그래. 그럼 빨리 가자.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들판, 마을, 사람들. 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0살에 제 아들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것, 그건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이가 많다고, 힘이 약하다고 속수무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부당함, 그것을 참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하세요. 땡땡땡. 종소리가 울린다. 새벽의 종소리, 이제는 희망의 종소리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전국에서 여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재산 갈취, 학대.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국번 없이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12 경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